자,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지금부터 우리는 아주 먼 길을 떠날 겁니다. 500년이라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여행이에요. 준비됐나요? 지금 당신이 앉아있는 그 의자의 감촉을 잊으세요. 스마트폰의 불빛도 잊으세요. 지금 우리 주변의 공기가 조금씩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냄새가 달라졌어요. 매캐한 아스팔트 냄새가 사라지고 젖은 흙 냄새와 장작 타는 냄새가 섞여서 날아옵니다. 들리시나요? 저 멀리서 바람 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희미한 울음소리가 있습니다. 아주 서럽고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여인의 울음소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조선의 어느 시골 마을, 늦가을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차가운 달빛이 쏟아지고 있어요. 저기 초가집 뒤편, 야트막한 언덕으로 가봅시다. 한 남자가 땅을 파고 있습니다. 투박한 호미로 거친 땅을 찍어내릴 때마다 남자의 어깨가 들썩입니다. 그의 옆에는 하얀 무명천으로 감싼 아주 작은 무언가가 놓여 있어요. 너무나 작아서 그게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남자는 울지 않습니다. 아니, 울 수가 없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어서 피가 맺혔고 눈은 퀭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저 묵묵히 아주 작은 구덩이를 만들 뿐입니다. 그 뒤에서 여인이 땅을 치며 오열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는 소리가 밤하늘을 찢어놓을 것만 같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입니다. 세상의 빛을 본 지 고작 사흘, 이름조차 지어주지 못한 핏덩이가 차가운 가을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젖이 모자라서 아이가 죽은 것만 같습니다. 아버지는 방 문틈으로 들어오던 찬바람을 막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럽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묻으며 부모는 가슴에 대못을 박습니다. 이 장면이 너무 슬픈가요? 가슴이 아픈가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것은 조선시대의 너무나도 흔한 일상이었습니다. 마을 건너 마을마다, 집집마다 이런 작은 무덤이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거대한 오해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조선시대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40세도 되지 않았다. 40살이면 노인이었고 50살을 넘기면 기적이었다. 교과서에서 혹은 인터넷에서 흔히 접했던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 중에 조선시대를 이렇게 상상합니다. 아, 저 사람들은 40살이 되면 다 죽었구나. 40살이 되면 늙어서 허리가 굽고 이가 빠졌겠구나. 정말 그럴까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아는 그 수많은 역사 속의 할아버지들은 다 유령이란 말입니까? 퇴계 이황 선생은 70까지 사셨습니다. 실학자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온갖 고초를 겪고도 75까지 사셨죠. 성호 이익 선생은 무려 83까지 장수하셨습니다. 유명한 위인들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시골 마을의 촌로들 중에도 칠순잔치, 팔순잔치를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평균 수명 40세라는 끔찍한 숫자는 어디서 튀어나온 걸까요? 방금 우리가 목격한 그 슬픈 장면, 이름 없는 아기의 작은 무덤 속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건 수학의 함정이고 평균이라는 단어가 주는 착시입니다. 자,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10명의 사람이 사는 작은 마을이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 중에 5명은 태어나자마자 혹은 돌을 넘기지 못하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살에 죽은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5명은 아주 건강하게 자라서 60살, 환갑까지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 마을 사람들의 수명을 다 더해서 평균을 내볼까요?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그리고 60을 5번 더합니다. 총 300이죠. 이걸 10명으로 나누면 몇 살이 됩니까? 네, 정확히 30세가 나옵니다. 이 마을의 평균 수명은 30세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을에 30살에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죽었고 어른들은 60까지 살았습니다. 30살에 죽은 사람은 없는데 통계는 평균 수명이 30세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시대 평균 수명 40세의 진실입니다. 성인이 된 사람들이 40살에 픽픽 쓰러져 죽은 게 아닙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채 피어보지도 못한 꽃봉오리들이
너무나 일찍 꺾였기 때문에 전체 평균을 깎아먹은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아이들이 많이 죽었을까요? 다시 그 시대로 그 냄새와 풍경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무당의 방울소리가 들리나요? 굿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이가 열이 펄펄 끓는데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해열제도 없고 항생제도 없습니다. 그저 찬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거나 쓴 약초물을 억지로 먹이는 게 전부입니다. 그러다 안 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당을 부릅니다. 귀신이 들려서 아픈 것이라 믿고 굿을 하며 비는 겁니다. 제발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그 시절의 물을 생각해 봅시다. 지금처럼 수도꼭지만 틀면 깨끗하고 소독된 물이 콸콸 나오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물물, 강물, 개울물을 그대로 길어다 마셨습니다. 그 물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 얼마나 득실거렸을지 상상해 보세요. 어른들은 그나마 면역력이 있어서 버텼을지 몰라도 갓 태어난 아이들에게 그 물은 독약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배탈이 나고 설사를 하고 그러다 탈수로 며칠 만에 생명을 잃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리고 공포의 손님,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마마라고 불리던 천연두, 호환보다 무섭다는 그 병이 마을을 휩쓸고 지나가면 아이들의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홍역, 이질, 콜레라, 이름만 들어도 몸서리 쳐지는 병들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왕실이라고 달랐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조선 최고의 성군이라 불리는 세종대왕을 보세요. 그는 자식을 22명이나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중 8명이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의 자식으로 태어나 최고급 약재를 쓰고 최고의 의원이 돌보았는데도 그랬습니다. 하물며 가난한 백성의 자식들은 오죽했겠습니까? 10명이 태어나면 서너 명은 돌잔치를 하기도 전에 땅에 묻혔습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호적에 올리지 않고 100일이나 돌이 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름을 올렸던 겁니다. 살지 죽을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너무나 슬픈 생존의 지혜였습니다. 자, 이제 시선을 돌려봅시다. 그 험난한 유아기를 버텨내고 살아남은 사람들, 그 중에서도 가장 꼭대기에 있는 사람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경복궁의 높은 담장을 넘어가 봅시다. 화려한 단청, 웅장한 기와지붕, 수많은 궁녀와 내시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한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바로 왕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왕은 좋겠다. 맛있는 것만 먹고 좋은 옷만 입고 힘든 일은 아랫사람들이 다 해주니 얼마나 편할까. 분명 평민들보다 훨씬 오래 살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합니다. 조선왕 27명의 평균 수명은 고작 47세였습니다. 조선 전체 평균보다 겨우 7살 정도 더 살았을 뿐입니다. 문종은 39, 예종은 20살, 인종은 31, 경종은 37, 40을 넘기지 못하고 단명한 왕들이 수두룩합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 왜 그렇게 일찍 죽었을까요? 왕의 하루를 한번 따라가 봅시다. 지금 시각은 새벽 4시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닭 울음소리가 들리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왕의 침전에는 불이 켜집니다. 상궁이 들어와 왕을 깨웁니다. 전하, 기상하실 시간입니다. 눈도 제대로 떠지지 않는데 일어나야 합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갖춰 입고 경연에 나갑니다. 경연이 뭐냐고요? 신하들과 함께 유교 경전을 공부하고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말이 좋아 토론이지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 모여서 왕에게 질문을 던지고 압박하는 자리입니다. 숙제 안 해온 학생이 선생님 앞에 선 기분을 아시나요? 왕은 매일 새벽 그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아침 식사는 편했을까요? 밥상이 들어옵니다. 산의 진미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왕은 숟가락을 들기 전에 멈칫합니다. 은수저의 색깔을 살핍니다. 기미상궁이 먼저 음식을 조금 먹어봅니다. 독이 들었을까봐 확인하는 겁니다. 세상에, 밥을 먹을 때마다 내가 오늘 이 밥을 먹고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를 느껴야 한다니요. 그게 밥맛이 나겠습니까? 모래알을 씹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하루 종일 이어지는 업무는 또 어떻고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상소문을 읽어야 합니다. 가뭄이 들었다, 홍수가 났다,
역병이 돈다. 누가 반역을 꾀한다. 좋은 소식은 하나도 없고 온통 머리 아픈 문제들 뿐입니다. 신하들은 당파로 갈라져서 서로 헐뜯고 싸웁니다. 왕은 그 사이에서 중심을 잡느라 피가 마릅니다. 운동할 시간은 있었을까요? 궁궐안을 산책하는 게 고작인데 그마저도 수많은 눈이 따라다닙니다. 호장실 가는 것조차 매화틀이라고 해서 상궁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사생활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삶, 그것이 왕의 삶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이제 좀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문 밖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덜컥 밀려앉습니다. 혹시 자객이 아닐까? 혹시 내 이복 동생이 군사를 끌고 오지는 않을까? 태종이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되었고 세조가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왕좌는 피로 얼룩진자리였고 앉아있는 순간부터 목숨을 건 도박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러니 병이 안 생길 수 있겠습니까? 만성적인 수면 부족, 극심한 스트레스, 운동 부족, 그리고 기름진 음식, 이것들이 합쳐져서 왕들의 몸을 갉아먹었습니다. 세종대왕을 보세요. 그는 고기를 너무나 좋아했고 운동은 싫어했습니다. 게다가 워커홀릭이었습니다. 결국 당뇨병, 피부병, 안질 등 온갖 합병증에 시달렸습니다. 말년에는 눈이 거의 보이지 않아서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그 위대한 업적 뒤에는 병든 몸을 이끌고 밤새워 고민하던 한 인간의 처절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왕관의 무게라는 말이 있죠. 그 무게는 금으로 된 관의 물리적인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500년 전 그 궁궐의 밤, 촛불 아래 홀로 앉아 가슴을 쥐어뜯던 왕의 고독과 공포, 그것이 그들을 짓눌러 일찍 죽게 만든 진짜 원인이었습니다.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불안하고 외로운 직업, 그게 바로 조선의 왕이었습니다. 자, 이제 숨 막히는 궁궐을 벗어납시다. 신선한 공기가 필요해요. 저기 멀리 보이는 푸른 산으로 가봅시다. 계곡 물소리가 졸졸 흐르고 새들이 지저귀는 깊은 산속입니다. 그곳에 아주 작고 소박한 집 한 채가 있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는 노인을 보세요. 하얀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오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하지만 눈빛만은 맑고 형형합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허리가 꼿꼿합니다. 바로 조선의 선비들입니다. 왕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에서 살았고 고기도 마음껏 못 먹었던 이 선비들이 어떻게 왕보다 훨씬 오래 살았을까요? 그 비결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들의 일상을 한번 훔쳐봅시다. 새벽,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입니다. 선비가 눈을 뜹니다. 알람 시계도 없는데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일어나자마자 자리에 앉아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찬물로 세수를 합니다. 정신이 번쩍 듭니다. 이불을 개고 방을 청소합니다. 하인에게 시키지 않고 직접 합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아침 밥상을 볼까요? 왕의 수라상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초라합니다. 잡곡밥 한 그릇, 된장국, 그리고 산에서 캔 나물 반찬 몇 가지가 전부입니다. 고기는 제사 때나 구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비는 이 밥을 아주 천천히 꼭꼭 씹어 먹습니다. 맛을 음미하면서 먹습니다. 배가 터지게 먹는 법이 없습니다. 숟가락을 놓을 때 배가 꽉 차지 않고 약간 모자란 듯할 때 멈춥니다. 바로 소식, 작은 식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은 평생을 소식하며 살았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탐하지 않았고 거친 음식이라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먹을 것이 부족했지만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아 몸을 가볍게 했습니다. 현대의학이 밝혀낸 장수의 비결, 칼로리 제한을 조선의 선비들은 이미 몸소 실천하고 있었던 겁니다. 식사가 끝나면 무엇을 할까요? 바로 책상에 앉지 않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산길을 걷습니다. 천천히 걸으며 바람 소리를 듣고 나무의 냄새를 맡습니다. 자연과 하나가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다 친구를 만나면 바위에 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정치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골치 아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를 짓고 학문을 논하고 인생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해주는 법과의 대화. 이것이 그들에게는 최고의 스트레스 해소제였습니다. 선비들의 삶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절제입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는 마음, 권력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는 연습을 평생 동안 했습니다. 물론 그들도 사람인데 왜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벼슬길에 오르고 싶고 더 큰 집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 욕심이 지나치면 화가 된다는 것을, 마음이 괴로워지면 몸도 병든다는 것을요. 정약용 선생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는 왕의 총애를 받던 잘 나가던 관료였습니다. 그러다 하루아침에 패족이 되어 머나먼 강진 땅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분통이 터져서 화병으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형제들은 처형당했고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무려 18년 동안의 유배 생활을 견뎌냈습니다. 아니, 견뎌낸 것을 넘어 그곳에서 500권이 넘는 책을 썼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절망적인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벼슬도 떨어졌으니 오롯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의 전환을 한 겁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일어나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며 텃밭을 가꾸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에 자신을 갉아먹히게 두지 않고 현재 주어진 삶에 집중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잡는 힘, 그 내면의 단단함이 그를 지켜준 갑옷이었던 겁니다. 선비들의 장수 비결은 좋은 약이나 보약이 아니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리듬, 소박한 밥상, 자연과 함께하는 운동,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수양이었습니다. 현대인들이 비싼 돈을 들여 웰니스 센터나 명상 캠프를 찾아가서 배우려고 하는 것들, 그것이 조선 선비들에게는 일상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 볼까요? 500년이라는 긴 여행을 마치고 눈을 떠보세요. 당신의 주변을 둘러보세요. 우리는 어떤가요? 조선시대 왕처럼 살고 있나요? 아니면 선비처럼 살고 있나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조선의 왕보다 더 왕처럼 살고 있습니다. 한겨울에도 반팔을 입을 만큼 따뜻한 집, 밤에도 대낮처럼 환한 전등,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집 앞으로 배달되는 전 세계의 맛있는 음식들. 위생은 또 얼마나 좋습니까? 수도꼭지에서는 깨끗한 물이 나오고 조금만 아파도 달려갈 수 있는 병원이 곳곳에 있습니다. 영아 사망률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아졌고 전염병이 돌아도 백신과 치료제가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보면 우리는 조선의 왕조차 부러워할 만큼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마음도 그만큼 풍요로운가요? 혹시 마음은 조선의 왕처럼 병들어 있진 않나요? 현대인의 삶을 들여다봅시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업무와 야근. 학생들은 밤늦게까지 학원에서 시달립니다. 스마트폰을 보느라 잠을 줄이고 항상 수면 부족에 시달립니다. 밥은 어떤가요? 급하게 인스턴트 음식으로 때우거나 맵고 짠 자극적인 배달 음식을 폭식합니다. 운동할 시간은 없다고 핑계를 대면서 엘리베이터와 자동차에 몸을 맡깁니다. 무엇보다 스트레스. 조선의 왕이 반역을 걱정했다면 우리는 실직을 걱정하고 승진을 걱정하고 노후를 걱정합니다.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괴로워합니다. SNS를 보면 나 빼고 다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명품 가방을 샀는데 저 친구는 해외여행을 갔는데 나는 이게 뭔가. 상대적 박탈감과 불안감이 우리를 잠식합니다. 왕이 독사를 두려워하며 밥을 먹었듯이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현재의 행복을 온전히 맛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픕니다. 몸은 멀쩡해 보여도 마음속에는 화병이 자라고 있습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물질적으로는 역사상 가장 오래 사는 시대가 되었지만 정신적으로는 가장 고통받는 시대일지도 모릅니다. 100세를 산다고 축복이라고 하지만 아프고 외롭게 100년을 사는 것이 과연 축복일까요? 우리가 오늘 조선시대를 여행하며 만난 두 가지 삶. 단명했던 왕의 삶과 장수했던 선비의 삶. 이 두 가지 그림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숫자에 속지 마세요. 평균 수명 40세라는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을 보셨죠? 숫자는 통계일 뿐 내 삶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남들은 연봉이 얼마라더라, 평균적으로 아파트는 몇 평이어야 한다더라, 이런 세상의 기준과 숫자에 휘둘리지 마세요. 그건 그냥 평균일 뿐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왕의 화려한 수라상보다 선비의 소박한 나물 반찬이 몸에는 더 좋았습니다. 왕의 비단 이불보다 선비의 거친 잠자리가 더 깊은 잠을 선물했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반드시 행복과 장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덜어내고 비우고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지금 당장 선비처럼 산속으로 들어가 풀만 먹고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하죠. 하지만 그들의 지혜를 우리 삶에 조금씩 스며들게 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저녁 배달앱을 끄고 소박한 집밥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보는 건 어떨까요? 밥알의 단맛을 느껴보면서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점심시간에 잠깐이라도 햇볕을 쬐며 걸어보는 건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창밖의 달을 한번 쳐다보는 여유는 어떨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너무 몰아세우지 마세요.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그랬던 것처럼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억울하더라도 마음의 중심을 잡으세요. 그래, 지금은 쉬어가는 시간이야. 이 정도면 충분히 잘하고 있어.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꽉 쥐고 있던 주먹을 펴면 그 손에 시원한 바람이 들어옵니다. 좋은 사람들과 눈을 맞추고 이야기하세요. 메신저로 크크크만 보내지 말고 목소리를 듣고 얼굴을 보고 온기를 나누세요. 우리의 수명을 결정하는 건 유전자나 영양제보다 내 이야기를 들어줄 단 한 사람의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다시 한번 500년 전의 그 풍경을 떠올려 봅니다. 이름 없는 아기의 무덤 앞에서 울던 부모의 슬픔, 잠 못 이루던 왕의 고뇌, 그리고 산속에서 맑은 차 한 잔을 마시던 선비의 미소. 이 모든 것이 역사의 조각들이자 우리 삶의 거울입니다. 우리는 참 좋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적어도 물 때문에 아이를 잃을 걱정은 안 해도 되고 왕처럼 독살당할 걱정은 안 해도 되니까요. 이 감사한 환경 속에서 이제 우리가 챙겨야 할 것은 단 하나, 바로 나 자신의 마음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세요. 과도한 욕심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내 몸과 마음에 진정한 휴식을 선물하세요. 500년 전 선비들이 그랬듯 꼿꼿하지만 유연하게, 소박하지만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100세 시대를 그저 오래 사는 노인이 아니라 지혜롭게 익어가는 어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의 삶이 역사 속 그 어떤 왕보다 평안하고 그 어떤 선비보다 향기롭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긴 시간 여행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눈을 뜨고 당신의 소중한 오늘을 살아가세요.